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지금으로부터 15년도 더 지난 2008년에 치러진 제45회 변리사 시험 자연과학개론 기출문제 중 화학 부분하고요. 또 이 문제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당시 변리사 시험에서 어떤 화학 개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의 흐름이 필요했는지 그 정수를 함께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지식과 통찰을 효율적으로 얻어가시는데 저희 이야기가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해설 강의가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현재 시점에서 어떤 학습 전략이 유효할지에 대한 통찰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오래된 기출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화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유기화학의 명명법에 관한 11번 문제인데요.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 여러 분자 구조 그림이 주어지고 UIPAC 명명법에 따라 올바르게 이름 붙여진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해설 강의에서는 보기 기억, 그러니까 2터버 트라이메틸 헵테인이랑 디귿, 3에틸 2 메틸 펜테인이 정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름이 정말 길고 복잡한데 이런 이름들은 어떤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핵심은 약속된 규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적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강조하는 첫 단계는 가장 긴 탄소사슬, 그러니까 주사슬, 메인 체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억 보기로 보면 탄소가 7개 연결된 사슬이 가장 길죠. 아, 이게 헵테인 부분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분자의 뼈대가 되는 가장 긴 탄소 줄기, 그걸 먼저 찾는 거군요. 기억 보기에서는 탄소 7개짜리가 기준이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주사슬에 붙어있는 곁가지, 그러니까 치환기, 들의 위치 번호가 가능한 한 작아지도록 주사슬 탄소에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기억 보기의 경우 왼쪽부터 번호를 매기면 2번 탄소에 메틸기 2개, 6번 탄소에 메틸기 하나가 붙게 되죠. 226. 네네. 만약 오른쪽부터 번호를 매겼다면 2번, 6번 위치가 돼서 숫자가 더 커져요. 266. 그래서 더 작은 번호 조합인 왼쪽부터 매기는 것이 규칙에 맞는 거죠. 3개의 메틸기가 있으니 트라이메틸이 되고 위치 번호와 함께 2,2,6 다시 트라이메틸 헵테인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번호를 붙인다. 알겠습니다. 그럼 디귿 보기 3-에틸, 2-메틸 펜테인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치환기가 두 종류인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디귿 보기 역시 가장 긴 탄소 사슬은 5개짜리 펜테인입니다. 치환기로는 2번 탄소의 메틸기, 3번 탄소의 에틸기가 붙어 있고요. 이때 중요한 규칙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치환기가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로 먼저 오는 것을 이름에 먼저 표기한다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요? 네. 에틸의 E가 메틸의 M보다 알파벳 순서상 앞서기 때문에 이름은 3-에틸, 2-메틸 펜테인 순서로 쓰게 되는 거죠. 위치 번호는 물론 치환기 번호 합이 작아지는 쪽으로 매긴 결과이고요. 그렇군요. 에틸이 먼저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해설자가 좀 흥미로운 지적을 해요. 이 명명법 문제가 규칙 자체는 명확하지만 사실 상당히 세부적이고 복잡한 예외 규칙들도 많아서 수험생들이 시간 투자를 꽤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45회 시험 이후로는 출제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유기화학의 기본이긴 하지만 만약 이 규칙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여기에 과도한 시간을 쏟기보다는 다른 핵심 개념, 예를 들면 분자 구조나 반응성 이해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입니다. 뭐랄까, 근본적인 원리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요. 그렇군요. 복잡한 이름 속에 숨겨진 그 체계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습 목표나 시간 제약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여러분께서도 학습하실 때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파악하되 때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점을요. 자, 그럼 다음은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VSEPR 이론, 우리말로는 원자껍질 전자쌍 간발 이론이죠. 네, VSEPR.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5가지 화학종 XF4, NH4+, SO42-, CH4, BF4- 중에서 기하학적 구조가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XF4라고 하는데요. 다른 4가지랑 달리 XF4만 유독 다른 구조를 갖는 이유, 뭘까요? 핵심은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 영역 개수, 그리고 그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 론 페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XF4의 중심 원자는 제논 Xe2이죠. 제논은 4개의 플로어린 F 원자와 결합해서 4개의 결합 전자쌍을 가져요. 네. 그런데 제논은 원자가 전자가 8개인데 결합에 4개를 쓰고도 4개가 남아서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뿐만 아니라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모두 합쳐서. 네, 맞아요. 그걸 다 세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 제논 주위에는 총 4개의 결합 영역하고 2개의 비공유 전자쌍 영역, 즉 총 6개의 전자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개 영역.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 영역의 총수를 입체수, 스테릭 넘버라고 하는데 입체수가 6이면 전자 영역들은 서로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기본적으로 정팔면체 형태로 배열돼요. 이때 혼성 오비탈은 sp3d2가 되고요. 근데 분자의 실제 기하학적 모양은 원자들의 배열만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 그러니까 정팔면체의 위열의 꼭지점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쌍 자체는 정팔면체로 배열되지만 보이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위아래로 빠지면서 실제로 보이는 원자들의 배열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의 제논 원자랑 4개의 플로어린 원자는 같은 평면상에 놓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분자 모양은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됩니다. 아하, 평면 사각형. 네. 반면에 나머지 4가지 NH4+, SO42-, CH4, BF4-는 모두 중심 원자 NSCB 주위에 4개의 결합 전자쌍만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그래서 입체수가 4고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면서 전자쌍과 원자 배열 모두 완벽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XeF4만 다른 구조를 갖는 거죠? 네, 이해가 되네요. 해설자는 이 문제가 VSER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각 분자나 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중심 원자의 입체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파악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과정. 이게 매우 중요하고 충분히 연습해서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 그리고 그 반발력이 분자의 최종적인 3차원 구조를 결정하고 이 구조 차이가 결국 분자의 극성이나 반응성 같은 중요한 화학적 성질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VSER 이론이 왜 화학의 기본 중에 기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인데요. 유기산의 산성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두 쌍의 화합물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산인지 선택하는 건데요. 가에서는 고리형 탄화수소인 사이클로펜테인 C5H10하고 사이클로펜타다이엔 C5H6를 비교하고 나에서는 할로겐 원자의 위치가 다른 카복실산, 구체적으로 CH2FCH2CH2COOH와 CH3CH2CHFCOOH를 비교합니다. 해설에 따르면 가에서는 C5H6가 나에서는 CH3CH2CHFCOOH가 더 강한 산이라고 하네요.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는 보통 그 산이 양성자 H+를 내어놓고 생성되는 짝염기,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짝염기의 안정성? 네. 짝염기가 더 안정할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을수록 원래 산은 H+를 더 쉽게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더 강한 산이 되는 거죠. 짝염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원래 산은 강산이다. 이 원리가 기본이군요. 네. 가의 경우 C5H6, 사이클로펜타다이엔에서 H+가 떨어져 나가면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일 음이온
C5H5-라는 짝염기가 만들어져요. 이 음이온은 고리 안에 파이 전자가 총 6개 존재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게 유기화학에서 말하는 방향적성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방향족성, 아로마티시티. 그렇죠. 방향적 화합물은 파이 전자들이 고리 전체에 이렇게 비편재화되어서 매우 안정하거든요. 이렇게 짝염기가 특별히 안정하기 때문에 원래 산인 C5H6는 상대적으로 H+를 잘 내놓는 강산이 됩니다. 반면에 사이클로펜테인 C5H10은 H+를 잃어도 이런 방향적 안정화 효과가 전혀 없고요. 방향적성이라는 특별한 안정성 때문에 짝염기가 안정해지고 그래서 C5H6가 더 강산이 된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나의 카복실산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유발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플루오린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서 주변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F가 제일 세죠. 맞습니다. 두 카복실산이 H+를 잃고 카복실레이트 음이온 -COO-가 되면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음전하가 주변의 F 원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분산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유발 효과가 거리에 따라서 급격히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아,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진다. 네. CH3, CH2, CHF, COH에서는 F 원자가 카복실기 -COH 바로 옆 탄소, 그러니까 알파 위치에 붙어 있어서 음전하를 매우 효과적으로 당겨주면서 짝염기를 안정화시켜요. 반면에 CH2F, CH2, CH2, COH에서는 F 원자가 카복실기에서 2칸 더 떨어진 탄소, 감마 위치에 있어서 그 효과가 훨씬 미미합니다. 따라서 F 원자가 더 가까이 있는 CH3, CH2, CHF, COH의 짝염기가 더 안정하고 이 산이 더 강한 산이 되는 거죠. 네, 설명이 명쾌하네요. 여기서도 해설자는 가의 방향족성 개념이 유기화학에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비전공자에게는 다소 심화된 내용일 수 있다고 언급해요. 2008년 기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기에 너무 얽매기보다는 유발 효과 같은 다른 기본 개념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략적인 조언을 덧붙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미묘한 분포 차이, 예를 들어 파이 전자의 비편재화, 즉 방향족성이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전자의 끌어당김, 유발 효과 같은 것들이 분자의 산성도라는 측정 가능한 성질로 나타난다는 점이 화학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결국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분자구조 분석의 아주 강력한 도구죠. 핵자기 공명 NMR 분광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300MHz의 NMR 장비로 측정했을 때 아세톤의 특정 양성자 신호가 기준 물질인 TMS로부터 화학적 이동, 케미칼 시프트 값이 2.0 ppm 위치에서 관측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 신호가 기준 물질인 TMS의 신호로부터 실제 주파수, 허르츠 단위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해설에서는 600Hz가 답이라고 하는데요. ppm이라는 상대적인 값에서 어떻게 허르츠라는 절대적인 주파수 차이로 변환할 수 있는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이 문제는 NMR 스펙트럼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이동 값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화학적 이동 값은 보통 ppm 단위로 나타내는데요. 그 정의가 뭐냐면요. 델타 ppm 이퀄 관측된 신호의 주파수 헬츠, 기준물질 TMS의 주파수 헬츠, 분광기의 작동 주파수 헬츠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아, 정의 자체가 주파수 차이, 기준 주파수의 10의 6승을 곱한 값이군요. 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분광기의 작동 주파수는 보통 메가헤르츠 단위로 주어지거든요. 네, 300MHz라고 했죠? 네. 근데 1메가헤르츠가 10의 6승 헬츠랑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저 복잡한 식이 아주 간단하게 변홍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은 떨어진 주파수 차이 헬츠는 그냥 화학적 이동 ppm 값에 분광기 작동 주파수 메가헤르츠를 곱해주면 됩니다. 아, HZ가 차이, MHz 곱하기 10의 6승 헬츠 곱하기 1MHz 곱하기 10의 6승은 ppm이니까 HZ 차이는
ppm 곱하기 메가헬츠가 되는군요. 와, 간단해지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화학적 이동값이 2.0 ppm이고 분광기 작동 주파수가 300MHz니까 주파수 차의 헬츠는 2.0 ppm 곱하기 300MHz, 600Hz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네, 그렇네요. 네, 해솔자도 NMR의 원리 자체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이 특정 계산은 정의로부터 유도되는 주파수 차의 헬츠, 화학적 이동 ppm 곱하기 분광기 주파수 메가헤르츠, 이 핵심 관계식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분석 기기의 결과값이라도 그 정의와 핵심 관계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간결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습니다. 역시 기본 정의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배위 화합물의 자기적 성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 배위 화합물 중에서 반자기성, 다이아매그네틱, 물질,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에 놓였을 때 약하게 반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로 제시된 5가지 화합물 중 FeCN64- 이건 저스핀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만이 유일한 반자기성 물질이라고 설명되는데요. 왜 이 화합물만 특별히 반자기성을 나타내는 걸까요? 다른 것들은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반자기성은 물질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서 홀전자,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반대로 홀전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물질은 상자기성, 페르마그네틱을 띠고 외부 자기장에 끌리게 되죠. 아, 홀전자가 없으면 반자기성, 있으면 상자기성.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배위 화합물이 반자기성인지 상자기성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화합물 안에 홀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걸 알려면 중심 금속이온의 전자 배치, 특히 d오비탈의 전자 배치하고 주변에 결합한 리간드 종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심 금속이온의 D전자 배치와 리간드의 종류가 홀전자 유무를 결정한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배위 화합물에서 리간드는 중심 금속 이온의 d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갈라놓아요. 이걸 결정장 이론,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라고 하죠. 이 갈라짐의 크기는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갈라짐의 크기에 따라서 D전자가 채워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갈라짐이 크면 이걸 강한장 리간드라고 하는데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에 먼저 쌍을 이루면서 채워지려는 경향, 즉 저스핀 상태를 보이고요. 갈라짐이 작으면 이건 약한장 리간드라고 하고 전자는 가능한 한 많은 오비탈의 홀전자로 먼저 채워지려는 경향, 즉 고스핀 상태를 보입니다. 아, 리간드 세기에 따라 저스핀, 고스핀이 결정되는 거군요. 네, 이제 문제의 FeCN64-를 살펴보죠. 중심 금속 이온은 Fe2+입니다. 철 Fe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8개, 4s2 3d6인데 이가 양이온이니까 D전자를 6개 가집니다. D6 배치. 주변에 결합한 리간드는 CN-, 사이아나이드 이온인데 CN-는 대표적인 강한장 리간드, 스트롱필드 리간드예요. 네. 강한장 리간드는 d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크게 갈라놓기 때문에 Fe2+의 D전자 6개는 에너지가 낮은 T2G 오비탈, 정팔면체장 기준에 먼저 쌍을 이루면서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저스핀 상태인 거죠. 즉 T2G 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모두 들어가고 T2G6, 에너지가 높은 2G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게 2G5 제로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어 홀전자가 0개가 되므로 이 화합물은 반자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하, 강한장 리간드 CN- 때문에 저스핀 상태가 되고 그 결과 D6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어 홀전자가 없어져서 반자기성이 되는 거군요. 그럼 다른 보기들은 왜 상자기성인가요? 혹시 약한장 리간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PFH2O6, E+를 보면 리간드가 H2O인데 H2O는 대표적인 약한장 리간드입니다. d오비탈 갈라짐이 작아서 전자는 훈트 규칙에 따라 가능한 한 홀전자 수를 최대로 하며 채워집니다. 이게 고스핀 상태죠. Fe2+는 D6 배치이므로 T2G 오비탈에 4개, 2G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홀전자가 4개, T2G4, 2G2 생깁니다. 홀전자가 있으니 상자기성이죠. 마찬가지로 Fe, F6, 3-도 F-가 약한장 리간드이고
중심 금속이 Fe3 플러스 D5이므로 고스핀 상태에서 홀전자가 5개, T2G3, EG2 존재합니다. 다른 보기들도 계산해보면 모두 홀전자를 가지므로 상자기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리간드 종류가 결정적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해설자가 짚어주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 2008년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저스핀 상태 또는 고스핀 상태라고 괄호 안에 명시를 해주었잖아요. 네, 그랬죠. FeCN6 4- 옆에 저스핀 상태라고. 네. 하지만 최근의 변리사 시험이나 다른 화학 시험에서는 리간디의 종류, 예를 들어 CM-, CO는 강한 장, H2O, 할로게나 이온은 약한 장, 이런 식으로 리간드만 제시하고 수험생이 스스로 리간드의 세기를 판단해서 고스핀인지 저스핀인지를 결정하고 자기적 성질까지 예측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와, 힌트 없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즉, 리간드의 상대적인 세기 순서인 분광화학적 계열, 스펙트로케미컬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해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힌트를 줬지만 이제는 리간드만 보고도 스핀 상태와 자기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니 확실히 요구 수준이 더 높아졌네요. 중심 금속 이온의 종류와 산화 상태, 그리고 주변 리간드의 성질이라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자의 미세한 에너지 상태와 배치를 결정하고 이것이 결국 반자기성 또는 상자기성이라는 거시적인 성질로 발현된다는 점이 배위화학의 정수이면서도 분광화학적 계열을 외워야 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도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20번 문제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 계수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반응식은 Mn2 플러스 AQ 플러스 BiO3 마이너스 AQ 플러스 H 플러스 AQ 똑까 MnO4 마이너스 AQ 플러스 Bi3 플러스 AQ 플러스 H2OL이고 여기서 반응물인 H 플러스의 계수 C와 Mn2 플러스의 계수 A의 비율, 즉 C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정답은 7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이 반응식의 계수는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맞춰나가는 건가요? 네, 이 문제는 산화수법이라는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계수를 맞추는 전형적인 산화환원 반응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각 원소의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산화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첫 걸음이군요. 네, 반응물에서 망가니즈는 플러스 2가 이온이죠. Mn2 플러스. 생성물인 과망가니즈산 이온, MnO4 마이너스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계산해보면 산소 5는 보통 마이너스 2고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이니까 Mn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에서 Mn은 플러스 7이 됩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로. 네, 그러니까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로 5만큼 증가했습니다. 이건 산화 과정이죠. 다음으로 비스무트를 봅시다. 반응물인 비스무트산 이온 BiO3-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전체 전하는 마이너스 1이니까 Bi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골 마이너스 1에서 Bi는 플러스 5가 됩니다. 네, 플러스 5. 생성물에서는 Bi3 플러스 이온이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3입니다. 즉, Bi의 산화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으로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이건 환원 과정이고요. 아, Mn은 5 증가하고 Bi는 2 감소했네요. 맞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한 물질이 잃은 전자의 총수와 다른 물질이 얻은 전자의 총수가 같아야 하거든요. 즉, 증가한 총산화수와 감소한 총산화수가 같아야 한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Mn은 5 증가했고 Bi는 2 감소했으니까 이 변화량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인 10을 이용해요. 5와 2의 최소 공배수 10. 네, Mn의 산화수 변화량 5에 2를 곱하고 Bi의 산화수 변화량 2에 5를 곱하면 둘 다 10이 되죠. 따라서 Mn 관련 화학종 Mn2 플러스 MnO4 마이너스 앞에는 계수 2를 붙여주고 Bi 관련 화학종 BiO3 마이너스 Bi3 플러스 앞에는 계수 5를 붙여줍니다. 이로써 계수 A는 2, D는 2가 되고 B는 5, E는 5가 결정됩니다. 아, 산화수 변화량의 최소 공배수를 맞춰서 전자 이동의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그래서 A는 2, B는 5, D는 2, E는 5까지 결정되었네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다음은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개수를 보면 반응물 쪽에는 5BiO3-가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5 곱하기 3, 15개가 있어요. 15개? 생성물 쪽에는 2MnO4-가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2 곱하기 4, 8개가 있습니다. 5개. 다르네요. 네, 양쪽의 산소 개수가 다르죠. 이 차이를 물 H2O를 이용해서 맞춰줍니다. 반응이 산성용액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반응물에 H+가 있으니까요. 산소가 부족한 생성물 쪽에 H2O를 추가합니다. 15개에서 8개를 빼면 7개의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생성물 H2O 앞에 개수 7을 붙입니다. F=7. 아, 부족한 쪽에 물 분자를 넣어서 산소 원자 수를 맞춘다. 이제 수소만 남았나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H원자의 개수를 맞춥니다. 생성물 쪽에 방금 추가한 7H2O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7 곱하기 2, 14개가 있어요. 14개. 반응물 쪽에는 H+가 있죠. 따라서 반응물 H+ 앞에 개수 14를 붙여주면 양쪽의 수소 개수가 같아집니다. C=14. 와, 딱 맞네요. 네, 이제 모든 원자의 개수가 양쪽에서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보면 Mn 2개, Bi 5개, O 15개, H 14개 다 맞죠? 따라서 최종 개수는 A는 2, B는 5, C는 14, D는 2, E는 5, F는 7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CA의 값이니까 14 나누기 2 해서 7, 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가 보니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해설자는 이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산화수법으로 잘 풀리지만 최근 시험 경향은 단순히 산화수법만으로는 개수를 맞추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반응이 산성 조건인지 염기성 조건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H2O, H+, OH-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요구하거나 반응을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누어서 각각 균형을 맞춘 뒤 합치는 반쪽 반응법, 하프 리액션 메서드를 사용해야 더 효율적이거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추세라고 언급합니다. 그렇군요. 화약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 원자들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재배열되는 과정이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바탕으로 전자의 이동까지 고려해서 반응 전후의 양적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개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군요. 정말 논리적인 퍼즐을 푸는 것처럼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2008년 변리사 시험 자연과학개론의 화학 문제들과 그 해설 강의를 통해 당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화학의 여러 기본 개념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기화학 명명법의 규칙성부터 시작해서 VS, EPR 이론을 통한 분자구조 예측, 방향족성이나 유발효과 같은 요인이 산성도에 미치는 영향, NMR 스펙트럼 분석의 기본적인 계산, 배위 화합물의 리간드와 중심 금속이 결정하는 자기적 성질,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체계적인 방법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그 핵심 원리와 문제 접근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특히 해설 강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비록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험의 세부적인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조절 방식, 강조점 같은 것들은 조금씩 변해왔을지라도 화학이라는 학문의 뼈대를 이루는 근본 원리들, 예를 들어 VS-EPR 이론, 산염기의 정의, 전자배치 규칙, 산화환원의 개념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모든 응용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기본이 탄탄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해설자는 명명법 문제의 출제 빈도 변화나 배위 화합물 문제에서 스핀 상태 판단 요구가 증가한다거나 산화 환원 문제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등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대한 내용 속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나 심화된 예외까지 완벽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원리를 확실히 다진 후에 시험의 특성이나 자신의 학습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범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법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에 담긴 화학적 원리를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설령 처음 보는 낯선 형태의 문제나 복잡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원리들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응용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겠죠? 결국 주어진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연결하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특정 시점의 과학 지식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문제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2008년 기출 문제들도 지금 다시 풀어보면 어딘가 좀 예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오래된 문제들 속에 담겨있는 화학의 근본적인 원리들.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원자들은 왜 어떻게 결합하며, 물질들은 어떤 원리로 반응하는가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원리들은 어떻게 15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훨씬 더 복잡한 과학기술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여전히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출문제들 속에 녹아있는 기본 원리들의 변치 않는 가치와 그 힘의 근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